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비용과 안보 문제가 제기되면서 남은 과제들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과 정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윤 당선인이 직접 조감도 앞에서 이제 약 45분 가까이 지휘봉을 들고서 이제 집무실 계획 이전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일단 역대 모든 정부가 그동안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무산된 바가 있었다는 점에서 청와대를 옮긴다는 것 자체로는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이제 상징적인 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마도 기억이 나실 텐데 2002년도 대선 과정 속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라고 한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선거 과정 속에서 논란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지만 이번에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밝힌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어요. 여하튼 간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뭐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아쉬운 점들도 있고, 그리고 야당에서 아무리 지지한다 하더라도 현 여당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로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앞서 이제 윤 당선인의 공약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뭐 경호나 비용, 뭐 집회시 문제 때문에 광화문으로 옮기는 건 시민들에게 재앙 수준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거든요. 지난번 지금 말씀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이 청와대 이전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어느 한 대통령도 한 분도 예외가 없었어요. YS 그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천청사로 옮기는 시도가 있었고 안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없고 도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종시에 옮기겠다는 거 위헌 판결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MB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옮기로 했었어요. 이건 옮겨야 돼 보니까 옮겨야 되는데 이 광화문 쪽엔 도저히 이제 어려운 거죠.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그 전파 차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거의 재앙 수준이다라는 표현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 청사 얘기가 이제 한 닷새 전부터인가 급부상했었어요. 근데 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공약 검토 단계에서도 용산 얘기는 나오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선거 기간 중에도 갑자기 부상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용산 청사 그쪽이 이제 국방부이기 때문에 그 합참도 같이 있어야 되고 합참부장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물론 합참은 이제 나중에 남태령 소재의 그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로 옮기는데 당장은 뭐 같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부장이 대한민국 안보의 컨트롤 타워 그대로 고스란히거든요. 이건 어쨌든 분산은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글쎄요, 저는 뭐 옮겨야 됩니다. 이제 당선인이 직접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 번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여론의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어쨌든 국민 여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용산 청사로 옮기는 거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절차나 과정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면은 임기 초반부터 쓸데없는 국정 동력에 약화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이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브리핑을 보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통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결정은 좀 과감하게 하고 일단 하기로 한 거는 좀 끝까지 밀어붙이고, 또 본인이 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정면 돌파를 하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의 이제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거냐, 아니면은 뭐 외부와 차된 상태에서 이제 불통의 이미지가 강한 대통령이 될 거냐는 건데, 애석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실은 그 폐쇄적 리더십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참모들 중심으로 그 청와대 중심으로 하니까 내각이 죽어버리고 집권당이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겁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을 하는데 어저께에서 물론 이제 이전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당선인으로서 저한 리더십의 스타일은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리더십은 최근에는 권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설득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뉴스테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리더십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 본인이 직접 나와서 설명도 하고 하니까 이게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뭐 인수위에는 다른 사람이 해도 얼마든지 가능했었지만은 본인이 한 이유가 몇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이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거라든지 더 나아가서 제대로 일을 좀 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얘기는 예. 나름대로 이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좀 한 번 약속한 거는 되도록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론 수렴을 했느냐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쳤느냐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지적은 좀 많아요. 다만 예. 지금 0.73%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초박빙의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딱딱 반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전 찬성 또 이전 반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여론 수렴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당선인의 의지와 그리고 철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부분을 아주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얼마만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갖느냐라는 거를 아마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윤 당선인의 이런 스타일이 대통령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점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국면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예. 윤 당선인의 스타일은 전 뭐 좀 긍정적으로 봐요.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굉장히 낯선 장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 당선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언론 앞에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과 소통한다라는 게 사실 좀 제한적이긴 해요. 뭐 이제 용산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예. 이제 뭐 가치들 이제 만나는 건 좋은데 결국 국민과의 소통은 언론과의 소통이거든요. 기자들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제 이견도 조절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저 중차대한 거를 직접 설명한 거 그리고 답변을 계속 본인이 했잖아요. 네네. 기자들 질문 받고 그 지난번도 한번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직접 기자 앞에 쓴 적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단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걱정스럽다기보다도 임기가 시작되고 여러 현안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야 간에 뭐 쟁점들도 많이 생길 거고 국민들의 반대에도 직면할 것이고 어떻게 평탄하기만 가겠어요. 어느 뭐 정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마다 정말 국민과 소통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안들은 다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민의 눈높이예요. 근데 국민도 다 각자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생각들이.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선거를 집단지성의 발현이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체적인 여론 형성이 되게 마련이에요.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게. 따라서 어떠한 쟁점상 아주 여야의 어떤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거 이런 부분들은요. 국민들의 눈높이가 뭔가를 보면 거기에 따라가면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여든 야든 자신들의 어떤 진영 논리에 매몰돼 가지고 여론이 자꾸 반하기 시작하면 그게 처음엔 괜찮은데 점점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쌓이고 누적되면서 지지율의 변화로 나타나거든요. 지지율이 하락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동력을 상실하는 거라서 예. 윤석열 당선인이 아직 취임은 안 했습니다만 저런 스타일 계속 유지해라. 어쨌든 간에 기자들 앞에 나서서 설명하고 기자들과의 만남을 아주 일상화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이슈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아주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산재된 과제가 많기 때문에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이제 새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현 청와대는 그날부터 바로 이제 시민에게 개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청와대에서 일을 하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이게 시민에게 개방하는 게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수현
수석도 얘기가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당선인이 얘기하는 뭐 공약이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말아라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를 의논하면서 예. 결국 이제 대통령이 뭐 관련 부처에 대해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네. 지금 국무총리나 아니면 청와대의 기류는 결국은 당선인의 의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5월 10일 딱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로 그 개방한다고 하니까 단지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예,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더 이상 청와대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의 품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같이 함께 활용하는, 그리고 청와대가 실은 뭐 여러 번 나왔지만은 백악관이라고 미국의 그보다 3배 이상 넓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빨리 시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의 소통이나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용산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간에 대통령 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또다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은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과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8년 동안 6년이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 끊임없이 밤에 여당 의원을 만난 게 아니에요. 야당 의원을 만들어서 설득하고 협력을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1.7회씩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게 진정한 소통이기 때문에 용산 이전해서 1층에는 뭐 프레스센터를 만들어서 기자들과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기자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만약에 갖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부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와 실천력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공간의 문제를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이 문제 가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 공간 문제 가지고서 결국은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현재 청와대 5개 건물을 한 건물에 이제 한 곳에 설치를 해서 1층은 기자실로 쓰고 2층은 대변인과 비서실, 3층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등을 층별로 이렇게 두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백악관 웨스트윙을 모델로 하겠다는 건데요. 소통에 좀 더 용이하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 문재인 대통령 여민관으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본관에 있지는 않고. 예. 여민관을 뭐 거긴 전 가보진 않았는데 대통령이 한 층을 다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서실은 그 아래층에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럼 거의 이제 한 건물에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백악관,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백악관의 구조는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거긴 대통령실과 참모실이 같은 층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왕 소통하려면은 지금 이제 한 층을 다 대통령실로 쓰고 3층은 대통령 집무실로 하고 2층은 대변인 비서실로 하고 1층은 프레스센터, 기자실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기왕의 참모실과 대통령실 같은 층에 뒀으면 좋겠어요. 일단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대통령실로 들어갈 수 있게. 기왕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정 부분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인식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용산 청사로. 국방부 쪽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아주 정말 소통의 파레토 최적으로 해라.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기자들과 자주 만나고. 일단 1층에 기자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려와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춘추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제 본관에서 집무실을 여민관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냐면 물리적 거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공간이 물론 중요하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결국 인간의 의식인데 때로는 공간이 또는 환경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한 달, 2달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다 보면 공간에 스스로 적응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청와대 옮기는 거에서는 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간에 기왕에 그러려면은 1층, 2층, 3층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 따로 쓰지 말고 거기도 국방부 청사도 꽤 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공간에 같은 층에 집무실과 비서실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역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 같은 건물이 있다라는 게 네. 기존의 공간보다 훨씬 나아지는데 단지 걱정되는 건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공간의 문제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해서 안 된다. 일단 결정은 됐지만 아무튼 부작용과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깝단 말이에요. 지금 평가가 자체가 이런 부분들 어쨌든 간에 잘 협조해야지 소통의 정말 이 선의가 왜곡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는 현재 이제 한남동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쓸 예정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3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고는 하지만 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도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 안에 국방부 부지 내에 관저를 신축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장은 뭐 나름대로 한남동 공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예.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새롭게 관저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용산공원이 이제 한 100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미군으로부터 이제 반환을 하기 시작하는 게 올 6월달서부터니까 충분하게 뭐 지금도 보면은 그러면 영빈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나왔는데 예. 그 문제는 뭐 밤이니까 국빈만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 청와대 영빈관을 쓸 수 있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좀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제 그 바뀌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이 지금 1조가 드느냐 뭐 500억 정도가 드느냐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데 예.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이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고약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청와대를 포함해서 국회가 전부 다 저는 충청도로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도시로 가야 된다. 한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예.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찢어져 가지고서 있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이 행정도시를 만들고 서울은 경제도시로 가는 이러한 미국식의 백악관 모델로 가고 그래야지만이 의회라든지 또는 행정부라든지 또는 정부 청사가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큰 구상 속에서 저는 일을 좀 예.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1단계로 용산으로 옮긴다 했으니까 그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큰 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공무원들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지금 뭐 국정감사를 시작하면 서울에 올라가지고 제2, 제3의 사무실 갖다 놓고 이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도 지금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두라고 하는데 제2집무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게끔 하는 예. 그러한 로드맵을 저는 만들어야 될 때가 왔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그 문제와 관련돼서 판결을 내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이 수도 이전에 대한 거를 저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2004년도니까 굉장히 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뭔가 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비용 문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그 인수위 측은 비용이 500억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은 1조. 지금 양쪽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이게 비용 산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는 걸까요? 국방부는 5천억 정도로 인수위에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것도 차이가 크죠. 496억, 5천억, 그리고 민주당 1조. 1조. 너무 큰데 일단은 네. 지금 496억에 어제 이제 윤석열 당선이 그 브리핑할 때는 496억 속에 합참을 이전하는 비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이제 합참과 이제 국방부가 같이 이제 청사를 쓰는데 현재 합참 청사를 쓰는데 네. 결국 합참이 합동참모본부가 남태령의 수방사로 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합참의 그 이전 비용이 굉장할 거예요. 일단 그건 빠져 있어요. 당장 옮기는 건 아니니까. 게다가 이제 그 국방부 이제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다른 점은 그 C4I라는 거, 그 아주 뭡니까? 전술 지휘 자동화 체계 이런 것들 다시 구축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국가 전산망이라든지 국가 통신망 이런 거, 예, 예. 국방 전산망 이런 것들 다시 구축하려면 돈이 꽤 든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런 건 일단 빠져 있는 겁니다. 예. 일단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하고
또 이전하고 그다음에 경호처 만들고 뭐 이런 비용들만 이제 산정한 거예요. 일단 급한 대로.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금액보다 분명히 더 늘 것만 확실해요. 네. 496억까지 안 되고 이전 비용이라든지 통신망 이런 것도 구축 비용은 잘 안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예하 부대들도 아마 연쇄적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방사 쪽으로 가게 된다면 합참이. 그건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대역사예요. 예. 단순하게 집무실을 좀 대통령 집무실이니까 좀 크게 옮긴다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 이게 다른 부처가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 의미는 대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돈도 꽤 들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예비비로 한다고 하는 건데 예비비는 일단 국무회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건 이 현 정부에 5월 10일 날 국방부 청사 옮기는 그쪽에서 직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예비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 소관이에요. 어쨌든 간에. 네. 그냥 빨리 이번 주에 만난다고 하니까 만나서 이런 문제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안 하고 만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김부겸 총리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예. 만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안보상의 공백이라든지 4월달에 한미연합훈련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라고 승인 거부한다. 이거 상상이 어려운 얘기예요. 신구 권력의 완전 충돌이거든요. 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점 때문에라도 자꾸 제가 민주당과 협의하고 그렇게 자꾸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무실 옮기고 국방부 그리고 합참이 지금 연쇄적으로 옮기고 뭐 방호시설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전상망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내일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넘어야 가능을 한 시나리오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취임하고 나서 뭐 3개월, 6개월, 1년 내에 옮긴다고 하면은 모든 게 이제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할 거냐는 계획이 될 텐데 딱 예. 5월 10일 날로 못을 박아놨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현재 권력이 월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 정부가 얼마만큼 이제 협조 체제를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이제 협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용산 이전을 할 때 지금 현재 여당이 몇 가지의 지적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얘기한 게 국가 안보가 지금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그 중요한 전력 자산을 옮기는 데 있어서 상당한 1조 원이 들고 예. 이게 단시간 내에 옮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 했고요. 네. 두 번째가 시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으로 가면 용산 그 지역에 있어서의 재개발이라든지 포함해서 국제 업무 기구가 만들어지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게 혹시 제약을 받지 않아 이렇다고 한다면 네. 실은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발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요. 네.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옮겼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규제 부분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서울시와 협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96억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더라. 예. 그러면 그게 바로 국민들하고 정부하고에 있어서의 마찰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초창기 때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496억에 있는 예비비를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한 거는 요 부분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용될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치 496억이 전부 다 된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다라고 반격을 만약에 받게 됐을 경우에는 예. 또다시 이제 이게 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소통의 가장 핵심의 시작은 투명이에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지만이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안보 공백의 문제도 네. 있고 또 그 용산에서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인 그런 지금 그 고도 제한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민들의 어떤 걱정, 우려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지금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답변 요건을 충족을 한 건데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이게 혹시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아니, 어차피 여야가 말이죠. 지금 예. 여당은 아직은 이제 민주당이긴 합니다만 이제 곧 뭐 여야가 바뀔 거 아니겠어요?
여야가 바뀐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예. 여야가 지방 바뀐 게 6월 1일 날이 지방선거니까 당연히 이제 여소야대 상황인데 5월 10일 날 취임하고 6월 1일 날이 선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0.73%의 아주 가장 근소한 차이. 게다가 지금 이 여론 지형이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는 새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게 많을 거예요. 설령 뭐 0.73%로 나왔다 하더라도 표차가 적었다 하더라도요. 예. 문제는 근데 지금 이제 당선인 시절부터 3월 9일 날 당선됐으니까 3월 9일부터 9일부터 이제 6월 1일까지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 취임은 5월 10일 하는 겁니다만. 네. 근데 이 시간에 벌써 이 당선인 시절에 지금 이 인수위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선거하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인수위 또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말이죠. 이제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야가 모두 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방선거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정치하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어쨌든 간에 국민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 그 아쉬움이 좀 하나 있는 게 용산 이전이라는 문제가 물론 선거 기간 중에 논의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은 아닙니다만 예. 상대방 정당과 충분히 자꾸 미리 얘기를 해주고 소통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반대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청문학적 숫자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어디 2달 만에 옮기느냐.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그야말로 한 뭐 몇 달이나 1년에 어찌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그 권부의 상징에 들어간 순간 못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안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2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여론에 반영되고 물론 대통령의 결단이고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인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네. 과연 여론이 어떻게 바뀌냐 여론 지형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단하게 소통해야 되고 비판 세력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물론 당선인이 직접 브리핑도 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 문제는 당분간 계속 이슈화 될 거예요. 그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이건 전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쇠고기 문제가 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던 문제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네. 이 문제도 아주 선의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으니까 시간이. 예. 5월 10일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이게 신축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인수위도 그렇고 충분히 배려해라, 고려해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연기됐던 회동, 지금 언제 다시 회동이 열리겠느냐, 여기도 지금 관심사인데 그렇다면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갈지도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집무실 이전 문제도 의제 중 하나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는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데 무슨 실무 협의를 합니까? 난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예. 처음부터 만나서 두 분이서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하는 다양한 의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의제를 갖고 만났다는 게. 97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뤘었는데요. 예. 그때도 표차는 1.6%포인트 차이입니다. 39만 표 차인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부부동반으로 만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고 협약할 수 있고 협약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이걸 사전에 실무적으로 다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내렸잖아요. 예, 예. 우선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실무진에서 잘 저걸 파악하라는 것처럼요. 그러면 뭐 지금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얘기는 지금 청종산 이전에 대한 문제도 물론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코로나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확진자가 수십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그 상태에서 우리 안보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산불 또 피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민생과 관련된 문제가 더 우선적 과제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추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주가 되고 예. 그 후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전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네.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게는 그게 정면에 나서고 더 중요한 민생이 뒤로 밀린다? 그거는 제가 국민들이 바라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만나서 결국은
발표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의 발전에 대한 그 청사진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만남이 돼야지 요식행위로 만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문은 늘 열려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오늘 오후에 또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뭐 윤 당선인 측의 장제원 비서실장 등 이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좀 이런 의제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권 문제 이런 부분에서 또 사전에 좀 만남 전에 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튼 보시는지요? 김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예. 그 이제 사전에 꼭 실무적 협의만 하다 보면 못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아까 YSDJ 두 분 대통령 이틀 만에 만났어요. 정권 교체할 때. 그런 케미가 안 돼 있어요, 솔직히 지금. 예, 예. 워낙 케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모델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인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벌써 지금 양측의 그 지금 이견이 지금 돌출하고 있잖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청와대 청원에 의하면 뭐 벌써 반대가 20만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 청원이 그 부분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 인사 문제도 벌써 이미 불거졌고 예. 그리고 청와대 이전 문제 뭐 당연히 이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왜냐면 예비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이 문제 지금 당장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다 협의하고 풀 수는 없어요. 네. 그러려면 못으로 만납니까? 그런 만남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나 최소한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얘기가 될 것인가의 어떤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무선에서. 아마 그래서 이철희 정무수석도 만나고 장제원 의원하고 만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는 뭐 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단지 너무 형식이 얽매여가지고 만나서 어떤 자꾸 충돌이 생기고 이러면 지난번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문제로 충돌한 적이 있어요. 네. 당선인 시절에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가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한 데다가 진영 대결이 첨예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신구 권력 이른바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국민 앞에 노출시킨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도 당선인에게 충분히 배려하고 존중해야 될 것이고 네. 당선인도 현재 대통령에게 일단 강요로 비치는 거 하지 말고 충분히 배려해라. 아마 그 두 분이 만나면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될 거예요. 근데 일단 만나야 되는데 예. 만남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라서 일단 네, 만나라. 일단 실무협의가 돼서 만나는 건 좋은데 좀 안 되더라도 미진한 대로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단초가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좀 만남이 좀 늦어질수록 청와대도 그렇고 윤 당선인 측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만간 네, 이제 그렇습니다.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원장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 언론, 정치 개혁을 하겠다. 좀 사퇴 압박에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선거에서 여하튼 간에 0.73%를 졌든 뭐 크게 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 책임의 강도라는 것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 지금 그 의식적으로 예. 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당연하게 당이 바뀌려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서 선거를 치르고 나서 나중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 계속해서 뭐 윤호중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하면서 버티고 그렇게 개혁을 강조하면 왜 그전에 개혁을 안 했죠? 지금 172석이라고는 엄청난 의석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런 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예요. 근데 그런 원내대표가 또다시 뭐 개혁 얘기를 하니까 메시지 거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메신저도 문제고 메시지도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빨리 저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대선 패배한 사람한테 비대위원장을 하자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주장도 있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전 지사. 대선 패배에 관련돼서 왜 패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와 같은 이 모습은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더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오만하고 교만해서 졌는데 여전히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제 이재명계, 이낙연계, 뭐 정세균계도 있고요. 친문, 친노 이렇게 의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개파 대리전의 양상이 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파 대결 양상 띄는 거야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당내에 그런 개파가 현존하는 거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건 역시 대선 패배 이후에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대선에 대해서 패배에 따른 자성과 반성과 성찰과 비판을 스스로 좀 해야 돼요. 예. 그걸 하지 않고 자꾸 개파 대결로 또 비치고 또 무슨 검찰개혁 얘기하고 검찰개혁 해야죠. 윤석열 당선인도 검찰개혁에 동의했던 거니까 언론개혁 해야 됩니다. 하는데 네. 일단은 왜 민주당이 졌는가? 그러면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건 민주화 이후에 처음이란 말이에요. 0.73%.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졌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그래도 너희들 잘 싸웠다. 0.73% 차로밖에 안 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부에서 우리는 별로 차이가 안 나게 졌다. 잘 싸웠다라고 얘기하면은 상대방 외부에서 국민들이 잘 싸웠어 민주당 그렇게 얘기하려다가도 얘기를 못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내대표 선거에서 반성과 성찰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원내대표 선거인 거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방선거 이렇게 이기겠다. 예. 그러면서 일단 근데 그 출발은 자신에 대한 비판이에요. 자기 성찰. 맹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반성하라는 게. 근데 예. 그게 없이 자꾸 개혁만 얘기 계속하면은 그건 계속 해왔던 얘기거든요. 개혁하라 이거예요. 개혁해야 돼요. 앞으로 여야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하긴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단초는 왜 졌는가를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고 비판 스스로 하고 이럴 때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